잠들지 못한 이야기, 히틀러의 광기와 전쟁의 시작.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그 파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야망에 사로잡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비극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아직 제1차 세계대전의 깊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는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2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체 지구상에서는 무슨 격변이 있었던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서사는 광기 어린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며 예술가의 꿈을 키우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한없이 평범했던 이 청년은 훗날 5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박탈하는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악명을 남기게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히틀러는 건축물을 그리는 것에 집착을 보였고 예술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들은 그림보다는 건축에 더 소질이 있으니 건축가의 길을 택하는 게 좋겠다며 히틀러를 낙방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도전에 실패한 히틀러는 빈에서 그림 엽서를 그리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머물렀던 오스트리아 빈은 13세기부터 약 700년간 중부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거지이자 당대 최고의 예술과 문화가 숨쉬던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빈은 각양각색의 정치 집단과 이념, 그리고 다민족이 뒤섞여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히틀러는 수많은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왜곡된 세계관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의 내면에는 극단적인 게르만 민족주의와 유대인을 향한 맹렬한 반감, 즉 반유대주의가 검은 씨앗처럼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히틀러에게 군입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이었던 히틀러는 유대인과 러시아 민족이 뒤섞여 있는 오스트리아군에 입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조국은 오직 순수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진 국가, 독일 제국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스트리아에서 병역을 피해 도피한 히틀러는 1913년 독일 미넨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기쁜 마음으로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고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상병이라는 낮은 계급이었지만 1차 대전 기간 동안 2번이나 훈장을 받을 정도로 전쟁에 몰두했고 전장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는 과연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은 정작 본인들이 이 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이 주도하며 창설됐던 국제연맹 또한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국제연맹은 지금의 유엔과는 다른 기구로 훗날 유엔 창설의 밑거름이 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렇듯 세계 정세가 혼란했던 한편 1차 세계대전에 주무되었던 유럽 대륙은 여전히 지독한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피폐했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와 파시즘 같은 다양한 극단적 사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1918년 독일 혁명으로 제국이 붕괴하고 이듬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받던 헌법을 제정했지만 내각이 온건한 중도파 연합으로 구성되면서 극좌파와 극우파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내부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는 더욱 혹독한 압력이 독일을 짓눌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세계 평화를 명분 삼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고 연합국 측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꿈꿀 수 없도록 엄격한 조치들을 부과했습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에 전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의 규모는 극도로 제한되었으며 무기 생산과 보유 또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육군 병력은 10만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적 제재는 독일에 크나큰 굴욕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경제적 제재였습니다.
연합국이 부과한 1320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액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독일 국민 전체가 세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0년을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화폐를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화폐 가치는 폭락하여 급격한 초인플레이션이 닥쳐왔습니다. 한때 0.5마르크면 살 수 있던 빵 한 조각이 800억 마르크까지 치솟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돈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돈을 주고 땔감을 사는 것보다 지폐를 직접 땔감으로 쓰는 것이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온 가족이 굶주리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독일인들의 증오는 끝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곤 합니다. 히틀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러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으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히틀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계속 군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1919년에는 신생 정당들이나 정치단체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의 당대회가 열린 미넨의 한 맥주홀에 조사 업무를 위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맥주홀에서부터 히틀러의 인생은 극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독일의 패배와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독일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격렬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신분을 숨긴 채 노동당의 감시를 맡아야 했지만 그 현장에서 히틀러는 한 당원의 독일의 패배를 나무라는 듯한 모습에 더는 참지 못하고 불쑥 나서서 자신의 강력한 신념을 마치 신들린 듯한 언변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연설 능력에 수많은 이들이 순식간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그의 뛰어난 언변은 결국 히틀러를 독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노동자당 간부들은 그에게 입당을 권유하였고, 히틀러는 고민 끝에 군대를 제대하고 노동자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본격적인 정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타고난 선동가이자 뛰어난 선전 능력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920년에 독일 노동자당의 명칭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당입니다. 히틀러는 192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을 주장하며 떠오르던 무솔리니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시즘은 국가의 이익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 사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도 국가와 민족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죠. 이러한 이유로 파시즘은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생겨났을까요?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으로 참전해 승전국이 되었지만 기대했던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는 나빠졌으며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위기를 끝낼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던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엄청난 배상금과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도 나라를 다시 일으켜줄 강한 리더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고, 그는 파시즘에 극단적인 인종차별 사상을 더해 나치즘이라는 훨씬 더 위험한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치즘은 국가 중심의 파시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유대인 등 특정 인종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파괴적인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치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 독일 미넨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틀러는 곧 체포되어 국가를 배신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감옥에 있어도 그의 말솜씨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히틀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치 독일의 성경이라 불리는 나의 투쟁을 집필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 안에서 히틀러는 유대인을 기생충 같은 존재로 표현하며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새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죠. 히틀러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을 무대처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펼쳤고, 그 모습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과격하고 자극적인 말들은 전쟁 후 불안했던 독일 사회의 감정을 자극했고, 결국 독일 곳곳에서 히틀러를 석방하라는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쿠데타를 일으킨 중범죄자였던 히틀러는 단 9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이후 그는 독일 국민들에게 강한 지도자로 인식되며 정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29년 전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큰 충격을 안긴 경제 핵폭탄이었죠.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동안 군수품을 팔며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면서 결국 그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경제는 무너졌고 그 충격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전쟁 후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 돈을 전부 걷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부터 경제가 불안정했던 유럽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특히 독일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독일의 실업자는 1929년 130만 명에서 1932년에는 무려 51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절망했고 독일 사회 전반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을 다스리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점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갈망했습니다. 그 속에서 히틀러는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분노와 증오를 자극하며 지지를 끌어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는 작은 극우 정당이었던 나치당은 1932년 총선에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제1당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1933년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 서거 이후 독일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직을 히틀러에게 통합하여 절대 권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무려 88.1%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천하무적의 총통 자리에 올랐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하며 독일의 독재자로 군림합니다. 수권법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빠르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입법권을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이었는데 히틀러는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헌법도 의미가 없어졌고 히틀러는 법을 만들고 바꾸는 일까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정권을 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히틀러 1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무너진 독일 경제를 재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독일인들에게 빵과 일자리를 주겠다며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업률은 급감했고 국민들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시물자 수송을 위한 핵심 군사 인프라였습니다. 자동차 천재였던 포르쉐 박사에게 가격이 저렴한 국민차 개발을 맡겨 폭스바겐 비트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또한 값싼 라디오를 보급하여 가정마다 나치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히틀러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복지의 이면에는 섬뜩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국민 라디오에서는 나치의 선동 메시지가 매일같이 흘러나왔고 대규모 공공사업은 사실상 군비 증강의 전초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안으로는 전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히틀러는 독일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베르사유 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전 세계의 비난 속에서도 군사 재무장을 공식 선언합니다. 히틀러가 국제사회를 향해 이렇게 과감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자 상처 입었던 독일인들의 자존심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사회는 점차 집단적인 광기와 우월의식에 휩싸이게 되었고 히틀러는 그 열기를 발판 삼아 더욱 과감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1936년부터 히틀러는 무력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국경이 맞닿은 라인란트라는 비무장지대를 점령하며 베르사유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독일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동시에 히틀러는 파시즘 국가인 이탈리아와 군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대제국을 세워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삼국 동맹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 되어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포함된 연합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1938년에 게르만족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고국인 오스트리아를 손쉽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체코슬로바키아에도 게르만족이 살고 있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강제 합병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이 이토록 노골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그 어느 유럽 국가도 적극적으로 독일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독일에 반대한다는 것이 곧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였고, 아직 1차 대전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느 나라도 전면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방 연합국들의 미온적 태도는 히틀러의 야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히틀러는 동쪽에 위치한 소련과의 관계를 일단 안정시키기 위해 서로 침략하지 않고 동유럽을 나눠먹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히틀러는 소련의 위협이 제거된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전쟁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무력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행보에 경악하며 즉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1차 대전의 악몽 때문에 선뜻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 이렇게 실제 전투가 거의 벌어지지 않았던 이 희한한 풍경을 두고 가짜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통해 독일군의 전투 능력을 실전에서 검증했습니다. 그는 1차 대전의 지루한 참호전 대신 숨막히는 속도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전격전이야말로 승리의 열쇠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전술을 갈고 닦은 독일은 1940년 북유럽의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뒤 오랜 숙적이자 증오의 대상이었던 프랑스를 향해 칼끝을 돌렸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프랑스는 또다시 같은 비극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국경선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거대한 방어시설을 건설하게 되죠. 이 철통 같은 방어선의 이름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오늘날에도 흔히 쓰이는 이 표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경계선을 의미하게 되었죠. 프랑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마지노선에는 대형 요새와 군사기지, 그리고 각종 벙커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새 내부에는 병사들이 몇 달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량 저장고, 심지어 병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 마지노선을 어떻게 뚫고 지나갔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중립국인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프랑스로 쳐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적의 방어선이라 불렸던 마지노선은 프랑스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지만 이처럼 허무하게 전술적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결국 독일군이 서부전선을 넘어 빠르게 진격하자 프랑스군 14만 명과 영국군 19만 명이 덩케르크 인근 해안에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영국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대탈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의 호소에 영국 본토에서는 해군뿐 아니라 평범한 어부, 요트 소유자 등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우리 병사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화물선, 요트, 어선 등 바다에 뜰 수 있는 모든 배들이 총동원된 결과 기적처럼 33만 명이 넘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 병력을 영국 본토로 성공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길이 남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덩케르크 문턱에서 히틀러가 독일군의 진격을 중단시킨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판단 덕분에 연합군은 전멸을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구출된 연합군의 주력군은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1940년 6월 숨막히는 기동력과 혁신적인 전술로 파리까지 함락시킨 독일은 마침내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프랑스 북부 대부분은 독일의 점령지가 되었고, 프랑스 남부에는 나치 독일에 협력하는 괴뢰 정부,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만큼 독일의 기세는 대단했고 유럽의 상당 부분을 손아귀에 넣으며 서부전선에서 당당히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거의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섬나라 영국이었습니다. 독일은 대영 제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영국 대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런던과 같은 영국 주요 도시에 폭격을 퍼부었지만 영국은 첨단 레이더 기술로 이에 맞섰습니다. 독일의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귀신같이 탐지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독일은 끝내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을 포기하고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동유럽 땅의 게르만족을 위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이른바 레벤스라움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그는 이전까지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소련과의 약속을 가차없이 파기하고 대규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대한 피해 대결, 독소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스탈린의 무자비한 대숙청으로 유능한 장교들이 대거 숙청되어 지휘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련군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바로 그 빈틈을 노렸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나치 독일의 무자비한 기갑부대가 소련의 붉은 군대를 짓밟으며 동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거대한 공업도시 레닌그라드. 둘째,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셋째, 소련의 심장부인 수도 모스크바였습니다. 일단 북부전선을 공략한 50만 명의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인구 330만 명의 거대 도시를 무작정 밀고 들어가 힘겨운 시가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철저히 고립시켜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레닌그라드가 충분히 대비할 틈도 없이 재빨리 도시를 포위하고 맹렬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식량 창고는 불타 사라졌고 외부와의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살인적인 추위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이성을 잃고 인육을 먹으려는 사람까지 속출할 정도로 절박한 나날이었습니다. 무려 900일 가까이 이어진 끔찍한 봉쇄였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저항은 독일군 병력의 막대한 부분을 그곳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고립시키는 동안 독일군은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대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고 특히 기록적인 혹한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런 극심한 추위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으며 간절히 보급품을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한 채 무조건 공격만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반면 소련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지원받으며 독일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를 통해 동부전선의 판도를 서서히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한 히틀러는 이제 소련 남부 유전지대로 가는 길목이자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상징적인 도시 스탈린그라드를 노렸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히틀러에게는 스탈린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42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끔찍한 전투 중 하나이자 독소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악명 높은 두 독재자 히틀러와 스탈린이 자존심을 걸고 정면으로 맞붙은 대결인 만큼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미친 듯이 폭격을 퍼부어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꿈쩍도 하지 않고 냉정하게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도심에서 공포의 시가전이 피비린내 나게 펼쳐졌습니다. 독일군은 소련의 지독한 추위에 벌벌 떨다가 보급까지 끊겨 굶어 죽기 시작했지만 히틀러는 죽음으로 항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비롯해 독일군과 소련군 양측에서 총 2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한 끝에 결국 소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소련은 동부전선의 주도권을 확고히 거머쥐었고 연합군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소련 침공에 실패한 이후 서부전선에서는 연합군의 진격과 독일군의 후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치밀한 기만 작전을 통해 독일군을 완벽하게 속여 넘긴 뒤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대규모 병력을 성공적으로 상륙시켰습니다. 이어서 연합군은 독일군을 성공적으로 격파하고 고통받던 프랑스를 독일군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약 2달 뒤에는 감격적으로 파리까지 되찾으면서 연합군은 이제 독일의 심장부인 유럽의 중심부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연합군은 독일의 전쟁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독일의 공업지대를 파괴하는 집중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절박했던 독일군은 1944년 12월부터 벌지 전투와 같은 최후의 발악적인 대반격을 펼쳤지만 결국 연합군의 파상 공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945년 3월 서부 연합군이 마침내 독일 본토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소련군이 동쪽에서 진군하여 베를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독일 수도 베를린으로 진격하면서 나치 독일의 몰락은 이미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4월 29일 히틀러는 오랜 연인 에바 브라운과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뒤인 4월 30일 그는 스스로 권총 방아쇠를 당기며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 이후 5월 8일 독일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나치 독일은 해체되었고 유럽에서의 참혹했던 전쟁은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비극을 낳았고 5천만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되었던 국제연맹은 해체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몇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강대국 중 일부는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탈퇴했고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1945년에 탄생한 국제연합은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동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독은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 연합국 영향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죠. 이처럼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한 이념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처참히 무너졌지만 미국과 소련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은 채 전후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 두 강대국은 무기를 겨누지 않은 또 다른 전쟁, 냉전이라 불리는 긴장과 대립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인류는 다시 한번 불안한 균형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의 잠들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펼쳐진 냉전의 전개 과정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